한 세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586세대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산이 노후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장부상 10억 원의 부자가 당장 현금 100만 원이 없는 현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구 구조의 역전, 거래 절벽, 그리고 양극화의 착시. 이 세 가지 배신의 구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586세대가 왜 부동산에 올인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대한민국은 아파트 건설의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고 일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예외 없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 시절을 온몸으로 경험한 세대가 바로 586세대입니다. 586세대란 현재 50대이면서 8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건 투자였고 가족의 미래를 담보하는 유일한 보험이었습니다. 숫자는 이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듯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30년 만에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자산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졌죠.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렇게 한 세대의 집단 기억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이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2026년 현재 부동산 시장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때 손님들로 북적이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발길이 끊겼습니다. 매물은 쌓이는데 전화벨은 울리지 않습니다. 호가를 낮춰도 반응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죠. 문제는 586세대 대부분이 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서울 집값이 오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내 아파트 시세도 아직은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안심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시 오를 거라고, 지금 파는 건 손해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부동산의 진짜 가치는 인터넷에 찍힌 호가가 아닙니다. 호가란 집주인이 이 정도에 팔고 싶다고 올려놓은 희망 가격일 뿐입니다. 진짜 가격은 누군가가 실제로 현금을 들고 와서 사겠다고 할 때 정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누군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불패의 공식이 무너지기 시작한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닙니다. 인구 구조가 바뀌고 사회 시스템이 바뀌고 젊은 세대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결과입니다. 586세대가 경험한 상승장의 조건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구조적 변화가 왜 586세대의 부동산을 위협하는지 그 세 가지 핵심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586세대의 자산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체 자산의 70%에서 80%가 부동산에 몰려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은 평균 40%에서 50% 수준이죠. 심지어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조차 부동산 비중이 30%에서 40%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유독 부동산에 자산이 쏠려 있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586세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에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60대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통계상으로 이들은 상위 자산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통장 잔고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입니다. 영어로 집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들은 장부상으로는 부자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쪼들립니다.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재산세가 부담스럽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에 당황하기도 하고 자녀의 결혼 자금을 보태주고 싶어도 현금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구조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왔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으니까요. 집값이 오르는 한 필요하면 담보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팔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급이 끊기면 수입원이 사라집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도 빠듯하죠. 그렇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니
이자 부담이 걱정됩니다. 게다가 집값마저 떨어지기 시작하면 담보 가치가 줄어들어 은행에서 추가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집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터집니다. 팔려고 내놔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586세대의 자산 구조는 지금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쓸 수 없는 자산은 아무리 숫자가 커도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그것을 실제로 현금화할 수 없다면 노후 자금으로서의 가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부자들의 딜레마입니다. 자산은 있는데 돈이 없고 돈이 필요한데 자산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 딜레마가 왜 발생했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586세대가 부동산에 배신당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인구 구조의 역전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은 넘쳐나는데 사줄 사람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인구 구조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로 약 700만 명입니다. 이들의 자녀 세대인 에코붐 세대는 1979년부터 1992년 사이 출생자로 약 900만 명이죠. 여기까지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세대입니다. 에코붐 세대 이후로 출생률이 급락했습니다. 지금 20대와 30대 초반에 해당하는 세대는 에코붐 세대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4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입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 최저 수준이죠.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말합니다. 참고로 서울의 출산율은 0.5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면 아찔해집니다. 586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집을 팔기 시작하는 시점과 그 집을 받아줄 젊은 세대의 수가 급감하는 시점이 정확히 겹칩니다. 쏟아지는 매물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를 소화할 수요는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MZ세대가 단순히 돈이 없어서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경제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이들은 부모 세대의 고생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평생 집값 상승만 바라보며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던 부모가 정작 노후에는 현금 부족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인구 구조 데이터를 읽을 줄 압니다. 앞으로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굳이 무리해서 집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극장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좁은 출구가 하나 있는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안에는 수천 명이 있고 모두가 동시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출구 앞에서 사람들이 몰려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도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586세대의 부동산 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비슷한 시기에 집을 팔려고 하면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런데 받아줄 사람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인구 구조가 만들어낸 첫 번째 배신입니다. 인구 구조가 첫 번째 배신이라면 두 번째 배신은 더 직접적입니다. 바로 환금성의 문제입니다. 환금성이란 자산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부동산이 가진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금 같은 자산은 시장이 열려 있는 한 언제든 팔 수 있습니다.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도 급하면 손해를 보고라도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죠. 그런데 부동산은 다릅니다. 아무리 급해도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팔 수가 없습니다. 2024년과 2025년 부동산 시장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회복되는 듯 보였습니다. 실제로 2024년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거래가 늘어난 곳은 서울 핵심 지역과 신축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거래량은 고작 0.6%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누군가는 팔리고 누군가는 팔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86세대가 보유한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지방의 주택들은 대부분 후자에 속합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호가를 낮춰도 문의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매수자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의 진짜 가치는 누군가가 실제로 현금을 들고 사겠다고 할 때 정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 진짜 가격이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거래 자체가 없으니까요. 이것은 하락장보다 더 무서운 상황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거래가 되면 그나마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래 자체가 멈춰버리면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팔 수가 없습니다. 자산이 완전히 묶여버리는 셈이죠. 586세대에게 이 상황이 왜 치명적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 의료비, 자녀 지원 등 지출은 계속되는데 수입은 끊겼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집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안 팔립니다. 팔리지 않는 10억 원짜리 아파트는 0원짜리나 다름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돈은 없는 돈과 같습니다. 이것이 환금성의 배신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이 정작 필요할 때 현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배신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 배신은 양극화의 착시입니다. 뉴스에서 서울 집값이 오른다는 소식을 들으면 안심이 되시나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초양극화입니다. 양극화란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을 말하죠. 오르는 곳은 미친 듯이 오르고 그 외 대부분의 지역은 하락하거나 거래가 끊깁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하는 서울 집값 상승은 대부분 상위 10% 지역 이야기입니다. 강남권과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 같은 핵심 지역 말입니다. 여기서 586세대가 보유한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중 강남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다수는 서울 외곽이나 일기 신도시 혹은 지방광역시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은 현재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입니다. 1990년대 초에 입주가 시작된 이 지역들은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실제로 일기 신도시 전체 아파트의 86.5%가 입주 30년을 초과했습니다. 건물은 노후화되었고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들도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일기 신도시라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당과 평촌은 재건축 기대감으로 가격이 각각 2.6%, 2.7% 올랐지만 일산과 중동, 산보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접근성과 사업성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겁니다.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거래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호가를 30% 낮춰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균의 함정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가격이 올랐다는 뉴스를 보면 마치 내 집도 오른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평균은 상위권의 급등이 하위권의 하락을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가 20% 오르면 나머지 지역이 10% 떨어져도 평균은 플러스로 나올 수 있죠. 586세대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착시입니다. 내 집이 오르는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탈출 타이밍을 놓칩니다.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아파트는 정말 상위 10%에 들어가는가? 앞으로 젊은 세대가 이 지역으로 이사 오고 싶어 할 것인가? 만약 답이 불확실하다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배신, 양극화의 착시가 주는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배신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다마뉴타운입니다. 다마뉴타운은 1970년대 도쿄 외곽에 건설된 대규모 신도시입니다. 당시에는 꿈의 주거지였습니다. 도쿄에서 일하는 젊은 부부들이 앞다투어 입주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올랐고 이곳에 집을 산 사람들은 인생 최고의 투자를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다마뉴타운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때 젊은 가족들로 북적이던 거리에는 이제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고령화율이 30%에 육박합니다. 학교는 폐교되었고 상가는 문을 닫았습니다. 아파트 한 동의 절반이 빈집이라는 보도도 나왔죠. 젊은 세대는
도쿄 도심으로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텅 빈 아파트와 낡은 도로, 그리고 문 닫은 상가뿐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현상은 일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빈집은 900만 호에 달합니다. 전체 주택의 14%가 비어있는 셈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영엔 부동산의 등장입니다. 공짜로라도 집을 넘기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집인데 팔리지도 않고 세금과 관리비만 나가니 차라리 공짜로 주겠다는 겁니다. 상속 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연간 상속 포기 건수는 21만 건이 넘습니다. 10년 새 1.5배나 증가했죠. 부모가 돌아가셔도 자녀들이 집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물려받으면 고정자산세와 관리비만 나가고 팔리지도 않으니 차라리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집이 자녀에게는 짐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부동산의 부자를 짐 부자로 바꿔서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한국의 일기 신도시와 수도권 외곽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입니다. 이 지역들도 입주 30년을 넘겼습니다. 초기 입주자들은 이제 60대, 70대가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유입은 줄어들고 있죠. 다만 뉴타운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특별하다고 믿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히 보면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는 일본보다 더 빠릅니다. 고령화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일본의 사례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같은 길을 걷게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가 무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핵심은 발상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586세대의 부동산 전략은 차익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시세 차익이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남기는 이익을 말하죠. 집값이 오르면 자산이 불어납니다. 이 공식이 30년간 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차익이 아니라 흐름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현금 흐름이란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을 말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다운사이징입니다. 평수를 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외곽으로 이사가서 평수를 줄이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야 합니다. 도심의 소형 아파트로 옮기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가치가 유지되는 부동산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역세권, 도심, 신축입니다. 실제로 신축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 사이의 가격 차이는 약 1.3배에 달하죠. 외곽의 넓은 구축 아파트를 팔고 서울 도심의 역세권 소형 아파트로 갈아타면 현금 차익과 미래 가치 보전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주택연금 조기 신청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계속 그 집에 살면서 돈을 받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늦추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산입니다.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은 신청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다면 늦게 신청할수록 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지금 10억 원인 집이 5년 후 8억 원이 되면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죠. 집값이 높을 때 신청해서 현재 가치를 고정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자산 배분의 재조정입니다. 부동산 비중을 전체 자산의 40%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으로 옮기는 겁니다. 배당주는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주식입니다.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료 수익을 나눠주는 상품이죠. 채권은 정부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자산들은 매달 또는 매분기 현금이 들어옵니다. 집값 상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덩치 큰 아파트를 끌어안고 버티는 것은 더 이상 전략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그것은 도박에 가깝습니다. 전략을 알았으니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586세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부동산 자산이 지금 구조적인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역전으로 매수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으로 현금화가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착시 속에서 내 집만 괜찮다는 믿음이 탈출 기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배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시한폭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머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은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매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시작에 불과하죠. 앞으로 더 많은 집이 나올 것이고 그때는 지금보다 가격이 낮아져도 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역설적으로 지금이 가장 비쌀 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가족과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집 자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부동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현금 흐름은 충분한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산 구조 조정을 시작하십시오. 자산 구조 조정이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종류와 비율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현금성 자산을 늘리는 것이 대표적이죠. 불안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안을 직시하고 행동으로 옮기자는 말입니다. 후회는 행동하지 않았을 때 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지금 바로 가족 회의를 열어보십시오. 부모님의 자산 현황을 함께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효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대화일 수 있지만 지금 나누지 않으면 나중에 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86세대의 부동산이 위기에 처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받아줄 사람이 없는 인구 구조,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거래 절벽, 그리고 내 집만 괜찮다는 양극화의 착시입니다. 이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발상을 바꿔야 합니다. 차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운사이징, 주택연금, 자산 배분 조정이 핵심 전략이죠. 일본은 이미 빈집 900만 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동산을 계속 보유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자산 구조 조정에 성공한 사례들을 분석합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어떻게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는지,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이 필수입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